전 재산 내 공장 판돈 200억이다. 파산? 그거 너희들 진짜 속내가 궁금해서 내가 친 연극이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봉투 하나를 툭 던진다. 내가 나한테 주려던 20만 원. 나도 너한테 똑같이 주마. 이게 내 유산이다. 민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차가움으로 가득했다. 민서, 너한테는 이걸 주마. 아버지가 둘째 딸에게는 낡은 서류철 뭉치를 던진다. 내가 그렇게 잘 아는 기초연금 및 파산자 구제제도 안 내서 모은 집이다. 내 유산은 그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돌이켜봐야겠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니 꼭 부탁드립니다. 초봄의 햇살이 따스한 3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만복은 평생을 함께한 낡은 가구 공장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공장 등기부등본과 은행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만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내다봤다. 저 멀리 공장 마당에는 아직도 오래된 원목 더미들이 쌓여 있었다. 30년 넘게 이 공장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웠다. 큰아들 민규는 이제 강남에서 유명한 의사가 됐고 둘째 민서는 명문대 교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막내 민지는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겨우겨우 살아간다. 만복은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렸다. 암 투병 끝에 결국 먼저 떠나버린 그녀.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여보, 우리 자식들 잘 키웠죠? 그치? 만복은 고개를 저었다. 과연 잘 키운 걸까? 요즘 들어 자꾸만 의문이 들었다. 지난주 민규에게 전화를 했을 때였다. 오랜만에 아들 목소리라도 들어볼까 싶어 전화를 걸었는데 민규는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아버지, 요즘 병원이 너무 바빠요. 환자들도 많고 학회 준비도 해야 하고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민서는 어떤가? 한 달에 한 번 안부 문자나 보내올 뿐 직접 얼굴을 본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내려오지 않았다. 만복은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세 자녀의 생일과 기념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만복은 매년 자녀들의 생일날 작은 용돈이라도 보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감사 문자 한 통뿐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아빠, 나 민지야. 오늘 저녁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오실래요? 제가 아빠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만복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민지야. 아빠가 갈게. 전화를 끊고 만복은 다시 서류들을 바라봤다. 이제 결심할 때가 됐다.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 드디어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이다. 그날 저녁 만복은 세 자녀 모두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집으로 모두 오너라.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민규는 문자를 보고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병원 회의가 있는 날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라니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도 됐다. 민서도 문자를 받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토요일에 아버지 댁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또요? 지난달에도 갔잖아요. 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네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민지는 문자를 보자마자 불안해졌다. 아버지 목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닐까? 토요일 오후 2시 만복의 집. 세 자녀가 모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다. 평생 아버지가 아끼던 자개장도, 손때 묻은 원목 식탁도, 심지어 낡은 소파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좌탁 하나와 방석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버지, 민규가 큰 소리로 불렀다. 만복이 안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이는 얼굴, 구부정한 어깨. 왔구나, 다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집안 살림이 왜 이 모양이에요? 민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만복은 좌탁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세자녀도 어쩔 수 없이 방석 위에 앉았다. 어제 제가 사들인 안마의자까지 어디 갔어요? 민규가 다급하게 물었다. 지난주 효도한다고 2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다 드렸는데 그것조차 보이지 않았다.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다 팔았다. 네. 빚쟁이들 닥치기 전에 헐값에라도 넘겼어. 공장도 이 집도 곧 경매 넘어간다. 세 자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믿었던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내가 그 친구한테 5억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그 돈 들고 잠적을 해버렸어. 게다가 공장 운영 자금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도 상환 못하게 됐고 만복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래서 나 파산 신청했다. 이제 내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 순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규와 민서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 그럼 지금 당장 어디서 사실 건데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복은 세 자녀를 차례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너희한테 왔다. 나 당장 갈 곳이 없다. 너희 셋이 이 애비를 좀 맡아줘야겠다. 민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희도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병원 대출금도 있고 애들 유학 준비도 해야 하고. 그래도 아들이잖아. 내가 큰아들 아니냐? 만복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민서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 집도 여유가 없어요. 남편 월급으로 겨우 생활비 맞추는 형편이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만 글썽였다. 만복은 고개를 떨구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 기댈 곳이 없다는 게 서글펐다. 알았다. 너희도 사정이 있겠지.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 민지가 울먹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나한테 오세요. 우리 가게 뒤에 작은 방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살아요. 민규와 민서가 민지를 쳐다봤다. 민규가 헛웃음을 지었다. 민지야,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모셔? 넌 한 달에 250도 겨우 버는데. 그래도 아빠는 모셔야지. 우리 아빠잖아.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만복은 막내딸의 손을 꼭 쥐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날 저녁 세 자녀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민규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큰일 났어. 아버지가 파산하셨대. 뭐? 파산? 아내 박 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민지가 모시겠다고 했어. 어머, 다행이네. 민지가 착하긴 하지. 민규는 핸들을 꽉 쥐었다. 왠지 모를 씁쓸함이 입안에 맴돌았다. 민서도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가 파산하셨대요. 그런데 민지가 모시겠다고 했어요. 민지가?
그 월급으로? 그러게요. 근데 민지 성격이 원래 그래요. 착하기는 한데 생각이 없어요. 민서는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다. 자신이 직접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민지는 꽃집으로 돌아와 가게 뒤쪽 작은 골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창고로 쓰던 곳이라 물건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아빠, 여기서 같이 살자. 좁지만 우리 둘이면 충분해. 민지는 물건들을 치우며 혼잣말을 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민지는 닦아내며 계속 손을 움직였다. 일주일 후 만복은 민지의 꽃집으로 이사를 했다. 가져온 짐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는 순간 만복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빠, 여기에요. 민지가 가게 뒤쪽 골방 문을 열었다. 방은 정말 작았다. 성인 남자 하나 겨우 누울 정도의 크기였다. 하지만 민지가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았고 작은 이불과 베개도 준비해뒀다. 민지야, 아빠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아니에요, 아빠. 나 아빠랑 같이 사니까 너무 좋아요. 옛날 생각도 나고요. 민지는 환하게 웃었지만 만복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걱정을 느낄 수 있었다. 첫날 밤 만복은 좁은 골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옆방에서는 민지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만복은 눈을 감았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꽃시장에 갔다. 아버지 식사 준비를 하고 가게 문을 열어야 했다. 만복은 민지가 나간 후 천천히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갔다. 부엌에는 밥솥에 따뜻한 밥이 있었고 냉장고에는 민지가 준비해 놓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만복은 밥을 퍼서 혼자 아침을 먹었다. 입안이 텁텁했다. 오전 10시쯤 민지가 꽃을 가득 안고 돌아왔다. 아빠, 주무셨어요? 민지야. 밥 잘 먹었다. 다행이다. 아빠,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이라도 하세요. 저는 가게 봐야 해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부지런히 꽃들을 정리하고 물을 주기 시작했다. 만복은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무도 몰랐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젊은 남자가 꽃다발을 주문했고 중년 여성이 화분을 골랐다. 민지는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어머, 사장님. 오늘 장미 색깔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일 좋은 걸로 골라왔어요. 만복은 딸의 모습을 지켜봤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꽃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하는 모습. 저렇게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250만 원밖에 못 번다니. 저녁 7시 가게 문을 닫은 민지가 작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아빠,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아빠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민지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 아빠랑 같이 있어서 행복해요. 민지는 웃었지만 만복은 그 웃음이 억지스럽다는 걸 알았다. 이틀 후 민지는 저녁 8시에 집을 나섰다. 아빠,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냐? 아, 친구 좀 만나고요. 하지만 만복은 알고 있었다. 민지가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것을. 낮에 꽃집 일하고 밤에는 설거지까지. 딸이 그렇게 고생하는 게 만복의 가슴을 찢었다.
밤 11시 민지가 지친 얼굴로 돌아왔다. 아빠, 주무세요? 아니, 앉았다. 민지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친구 만나고 왔어요. 민지는 거짓말을 했지만 손에서 설거지 세제 냄새가 났다.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민규와 민서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만복이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아버지, 요즘 병원이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전화드릴게요. 아버지, 학기 중이라 정신없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들를게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민지는 점점 수척해졌다. 낮에는 꽃집, 밤에는 설거지, 그리고 아버지 식사 준비까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민지의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이 산산조각 났다. 아, 죄송해요. 식당 주인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니, 사장님. 정신 좀 차려요. 오늘만 벌써 세 번째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민지는 깨진 그릇을 주우며 눈물을 참았다. 너무 피곤했다. 눈앞이 자꾸 흐려졌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현관문을 열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민지야. 만복이 깜짝 놀라 달려왔다. 민지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민지야, 정신 차려. 민지야. 하지만 민지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다.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았다. 다시 걸고 또 걸었다. 마침내 민규가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지금 무슨 일이세요? 저 학회 세미나 중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 웃는 소리가 들렸다. 민규야, 민지가 쓰러졌어. 열이 40도야. 내 병원으로 좀 데려가야겠는데. 네, 민지가요? 아, 그냥 동네 내과 데려가세요. 저 지금 정말 바빠요. 중요한 발표 준비 중이라고요. 민규야, 제발. 아버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끊어요. 뚝. 전화가 끊겼다. 만복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우리 딸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지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만복은 구급차 안에서 민지의 손을 꼭 쥐었다. 민지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다.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며칠간 푹 쉬셔야 해요. 계속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만복은 고개를 떨구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결심했다. 계획을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왔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만복은 휴대폰을 꺼내 어느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이만복입니다. 말씀드렸던 그 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만복은 전화를 끊고 응급실 안을 바라봤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지의 창백한 얼굴. 그 모습을 보며 만복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이제 너희들 진짜 속내를 보여줄 때가 됐다. 민지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이 지났다.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푹 쉬라고 했지만 민지는 이틀 만에 다시 꽃집 문을 열었다. 민지야, 아직 몸이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아빠. 가게 문 닫으면 손님들이 다른 데로 가버려요. 민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얼굴색은 여전히 창백했다. 만복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 그날 오후 만복은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규야, 아빠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규의 목소리는 여전히 바빴다. 전화기 너머로 병원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렸다. 민지 병원비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응급실비랑 입원비 합쳐서 1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제가 요즘 병원 대출금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민지 병원비는 제 병원도 아니고 보험 되는 거 아니에요? 민규야, 내 동생이잖아. 내가 의사인데. 아버지, 제 사정도 좀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드릴게요. 민규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만복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연봉 7억을 버는 아들이 동생 병원비 150만 원을 못 낸다니. 일주일 후 만복은 세 자녀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민규네 집으로 모두 오너라.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다. 토요일이 됐다. 민규의 강남 아파트는 50평대 넓은 거실에 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만복이 사줬던 안마의자 대신 더 비싼 안마의자가 놓여 있었다. 민규의 아내 박 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했다. 아버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저희 골프 약속이 있는데. 급한 일이라서 그러네. 조금만 시간 내주게. 민서도 도착했다. 그녀는 고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도 오후에 학회 모임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하는데. 민지가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그녀는 수수한 면 재킷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민규의 아파트에 들어서자 주눅이 드는 것 같았다. 오빠, 언니, 안녕. 민지 왔어? 앉아. 민규가 건성으로 대답했다. 만복은 소파에 앉아 세 자녀를 바라봤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다. 너희들 다 아는 것처럼 아빠가 파산했다. 그래서 지금 민지네 가게 골방에서 신세를 지고 있어. 네, 알고 있어요. 민서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한테 부탁이 있다. 아빠가 갈 곳이 없으니 너희들이 돌아가면서라도 좀 모셔줬으면 하는데. 순간 거실에 냉랭한 침묵이 흘렀다. 박 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희도 지금 병원 대출금 때문에 힘들어요. 한 달에 이자만 500만 원씩 나가요. 애들 유학비는 어떡하고요? 여보가 연봉 7억을 버는데? 만복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 집 관리비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고 차 할부금도 있고. 민규가 아내 편을 들었다. 아버지, 저희 사정이 정말 어려워요. 솔직히 지금 당장은 무리예요. 만복은 둘째 민서를 쳐다봤다. 민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민서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 집도 여유가 없어요. 남편 월급이 많지 않아서 재 교수 월급으로 생활비 대고 있어요. 애들 학원비도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들어가고요. 내 연봉이 5억이라며? 아버지, 그게 세전이에요. 실제로 받는 건 그것보다 훨씬 적어요. 게다가 저희도 대출 상환해야 하고. 만복의 얼굴이 굳어갔다. 그럼 너희들은 아빠를 어떻게 하자는 거냐? 민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희가 매달 용돈을 드리는 건 어때요? 저는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아버지. 그 정도면 기본 생활비는 되잖아요. 민지네 집에서 계시면 월세도 안 나가시는 거고.
민서가 거들었다. 저도 용돈 드릴게요. 제가 15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5만 원? 네, 아버지.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기초연금이랑 파산자 구제 제도가 있더라고요.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거기서도 돈 나와요. 제가 관련 자료 좀 알아볼게요. 만복은 두 자녀를 번갈아 쳐다봤다. 연봉 7억짜리 아들이 20만 원, 연봉 5억짜리 딸이 15만 원. 그때 민지가 무릎을 꿇고 앞으로 기어갔다. 손에는 낡은 통장이 들려 있었다. 아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가게 보증금 뺐어. 이거 600만 원이야. 민지야, 너 미쳤어? 가게 보증금을 왜 빼? 민규가 놀라서 소리쳤다. 오빠, 나 괜찮아. 주인 아주머니한테 사정 이야기했더니 보증금 없이도 당분간 가게 써도 된대. 민지야, 나중에 쫓겨나면 어떡하려고. 민서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민지는 통장을 만복의 손에 쥐어줬다. 아빠,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해. 나 월 250 벌지만 아껴 쓰면 아빠 밥은 꼭 챙겨드릴 수 있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우리 가게 뒤에 쪽방이 있잖아. 춥고 좁긴 한데 거기서 나랑 같이 살자, 아빠. 내가 꼭 아빠 모실게. 만복은 통장을 든 채 말없이 민지를 내려다봤다. 가슴이 먹먹했다. 민규가 비웃듯이 말했다. 민지야, 착한 척 그만해. 600만 원 가지고 아버지를 얼마나 모신다고.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 박 원장도 거들었다. 그러게요. 아버님 연세가 벌써 68이신데 앞으로 10년, 20년 모시려면 얼마가 들겠어요. 민지 씨 수입으로는 턱도 없죠. 민서가 차갑게 말했다. 민지야, 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오빠 말이 맞아. 우리가 매달 용돈 드리는 게 훨씬 현실적이야. 민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만복은 천천히 일어났다. 알겠다. 너희들 뜻은 잘 알았어. 아버지, 그럼 용돈은 매달 25일에 드릴게요. 민규가 말했다. 그래, 알았다. 이제 가봐도 되겠다. 만복은 민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민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버지를 따라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민지가 울먹였다. 아빠, 미안해. 나 쓸모없어서. 아니다, 민지야. 내가 제일 귀한 자식이다. 만복은 민지의 손을 꼭 쥐었다. 오빠랑 언니가 나 비웃었지? 내가 생각이 없다고 했지? 신경 쓰지 마라. 아빠는 내 마음만 고맙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민지의 어깨가 흔들렸다. 만복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0만 원, 15만 원. 그게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생각하는 아비의 값인가. 한 달이 지났다. 민규와 민서는 약속대로 용돈을 보냈다. 정확히 20만 원, 15만 원. 한 푼도 더 보내지 않았다. 민지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낮에는 꽃집을 운영하고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다. 주말에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아르바이트까지 했다. 민지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할 거냐? 괜찮아요, 아빠. 나 건강해요. 하지만 민지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다.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만복은 민지가 몰래 약을 먹는 것을 목격했다. 민지야, 그게 뭐냐? 아, 그냥 소화제예요. 하지만 약 봉지를 보니 진통제였다. 만복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만복은 우연히 민규를 목격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이었다. 민규는 고급 양복을 입고 아내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오늘 스테이크 정말 맛있었어요. 역시 1인당 30만 원짜리는 다르네요. 그러게. 다음에 또 오자. 만복은 골목 그늘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20만 원을 보내고 한 끼 식사에 60만 원을 쓰고 있었다. 며칠 후 만복은 백화점에서 민서를 목격했다. 명품관에서 가방을 고르고 있었다. 이거 예쁘네요. 얼마예요? 이 제품은 280만 원입니다. 고객님. 좀 비싸네. 그래도 마음에 드는데 카드 되죠? 민서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내밀었다. 만복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다. 딸은 아버지에게 15만 원을 보내고 가방 하나에 280만 원을 쓰고 있었다. 석 달째가 됐다. 민지의 몸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어느 날 밤 민지가 설거지를 하다가 또 쓰러졌다. 민지 씨, 괜찮아요? 식당 주인이 놀라 달려왔다. 죄송해요. 제가 잠깐 어지러워서. 민지 씨,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병원 좀 가보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돼요. 하지만 민지는 그날 밤 일을 마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만복은 딸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 다음 날 만복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언제 실행하시겠습니까? 다음 주 토요일로 하죠. 고급 한정식 집으로 예약해 주세요. 네, 선생님. 그리고 서류는 제가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만복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민지가 꽃집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지야,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다 바로잡을 테니. 만복은 휴대폰을 꺼내 민규와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 아빠가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다. 꼭 와라. 강남 한정식 소나무 집으로. 민규는 문자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아버지가 웬일로 밥을 사신대? 돈이 어디 있다고? 박 원장이 말했다. 어머, 그 비싼 소나무 집이요? 1인당 15만 원 하는 데잖아요. 이상하네. 뭔가 있는 건가? 민서도 문자를 받고 남편에게 보여줬다. 여보, 아버지가 갑자기 비싼 한정식 집으로 오래요. 파산했다던 분이 무슨 돈으로? 혹시 민지한테 돈 받은 거 아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토요일이 됐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소나무집. 커다란 개인 룸에 4명이 앉았다. 만복, 민규, 민서, 그리고 변호사. 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민규가 정장을 입은 변호사를 보며 물었다. 내 변호사야.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셨다. 변호사요? 무슨 일이세요? 민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만복은 테이블에 놓인 물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두 자녀를 번갈아 쳐다봤다. 민규야, 네 아버지. 내가 연봉이 7억이라지? 네, 그런데요. 아비가 파산했다니까 20만 원 준다고 했지? 민규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그건 제 사정이. 민서 너는? 만복이 둘째를 쳐다봤다. 연봉 5억 교수가 이 애비한테 15만 원? 그것도 기초연금이나 알아보라며 법률 자료 찾아보라고?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만복이 테이블을 탁 쳤다. 룸 안에 울림이 퍼졌다. 내 전 재산이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200억. 내가 평생 일군 공장 판 돈이야. 네.
민규와 민서가 동시에 소리쳤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파산? 그거 너희들 진짜 속내가 궁금해서 내가 친 연극이었다. 순간 루만이 얼어붙었다. 민규와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농담? 30년 넘게 공장 운영하면서 틈틈이 부동산 투자했다. 서울 곳곳에 건물도 있고 주식도 있어. 다 합치면 200억이야.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여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계좌 내역, 은행 잔고, 증명서 다 있습니다. 민규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류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 이게 정말입니까? 그래, 다 진짜야. 민서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아버지, 그럼 왜 저희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만복이 차갑게 웃었다. 거짓말? 내가 파산했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어. 만복이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민규에게 툭 던졌다. 내가 나한테 주려던 20만 원. 나도 너한테 똑같이 주마. 이게 내 유산이다. 봉투 안에는 빳빳한 1만 원짜리 20장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서 너한테는 이걸 주마. 만복이 둘째 딸에게는 두꺼운 서류철 뭉치를 던졌다. 서류철이 테이블 위로 떨어지며 쿵 소리가 났다. 이게 뭐예요?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펼쳤다. 내가 그렇게 잘 아는 기초연금 및 파산자 구제제도 안내서 모음집이다. 내가 싹 다 모아왔지. 서류철 안에는 정말로 각종 복지제도 안내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내 유산은 그거야. 내가 그토록 잘났으니 이 애비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그거 한번 파고들어 봐라. 아버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민서가 소리쳤다.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만복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파산했다고 했을 때 너희 둘은 뭐 했냐? 20만 원, 15만 원? 그게 너희가 생각하는 아비의 값이냐? 아버지, 저희도 사정이. 사정? 민규 너 한 끼 식사에 60만 원 쓰면서 아비한테는 20만 원? 민규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걸 어떻게? 민서 너도 마찬가지야. 가방 하나에 280만 원 쓰면서 아비한테는 15만 원? 민서가 고개를 떨구었다. 만복이 변호사를 쳐다봤다. 변호사님, 서류 준비하셨죠? 네, 선생님.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내전 재산 200억. 전액을 막내딸 민지에게 증여한다. 뭐라고요? 민규와 민서가 동시에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그건 안 돼요. 법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민서가 소리쳤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물론 이만복 선생님 사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께서 아주 건강하시고 의사가 명확하시어 이 생전 증여 자체를 지금 당장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법적으로 무효라고요. 민서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법적 절차는 제가 완벽히 진행할 겁니다. 증여세 문제도 다 해결했고 모든 서류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발. 민규가 무릎을 꿇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너희는 이미 시험에 떨어졌어. 만복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때 룸문이 열리며 민지가 뛰어들어왔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야?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룸 안을 둘러봤다. 오빠, 언니, 다들 왜 이래?
민지야. 만복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이게 다 내 거다. 200억 전부 내 거야. 아빠,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민지가 울부짖었다. 나 돈 때문에 아빠 모신 거 아니야. 나 그냥 아빠가 불쌍해서, 나 그냥 옛날처럼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민지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넌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유일하게 진짜 자식이었어. 만복은 민지를 꼭 안았다. 민규와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고급 한정식집을 나온 민지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울먹였다. 아빠, 나 정말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 오빠랑 언니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민지야, 내가 미안해할 필요 없다. 이건 다 아빠가 결정한 일이야. 하지만 아빠 200억이라니. 나 그런 큰 돈 감당할 수 없어. 만복은 딸의 어깨를 다독였다. 천천히 생각하자. 일단 집으로 가자.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꽃집으로 돌아왔다. 좁은 골방에 들어서자 민지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아빠, 오빠랑 언니가 나 완전 미워하겠지? 내가 아빠 돈을 노리고 모신 것처럼 생각하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 신경 안 써? 우리 남매인데. 민지는 한참을 울다가 지쳐 잠들었다. 만복은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계획은 성공했지만 민지가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도 과정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민지야.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꽃시장에 갔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꽃시장에서 단골 아주머니가 민지에게 말을 걸었다. 민지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계속 안 좋아 보이던데 몸 관리 좀 해. 젊을 때 무리하면 나중에 후회해. 네, 고맙습니다. 민지는 꽃을 사서 가게로 돌아왔다. 가게 문을 열고 꽃을 정리하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민서였다. 여보세요, 언니. 민지야, 나 언니야. 민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언니, 어제 일은 정말. 그만해. 내가 뭐라고 하든 이미 끝난 일이잖아. 언니, 나 정말 몰랐어. 아빠가 그런 계획을. 알았든 몰랐든 결과는 같잖아. 너한테 200억이 간 거.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민지야, 난 내가 그런 애인 줄 몰랐어.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아버지 돈 다 챙기려고. 언니, 그게 아니야. 됐어. 나 바빠. 끊는다. 뚝. 전화가 끊겼다. 민지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민규였다. 민지야, 오빠야. 오빠.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 정말 대단하더라. 아버지 곁에서 불쌍한 척, 착한 척 하면서 결국 200억 다 챙겼잖아. 오빠, 나 진짜 몰랐어. 아빠가 몰랐다고? 내가 600만 원 내놓으면서 온 것도 다 연극이었던 거 아니야? 오빠,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민지야, 넌 이제 우리 누나가 아니야. 돈 때문에 남매 정 다 저버린 거잖아. 오빠. 민지가 울부짖었지만 민규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손님이 와도 일어나지 못했다. 저기요, 사장님? 계세요? 손님의 목소리에 민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아, 죄송합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하지만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만복은 민지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걸 보며 걱정이 됐다.
민지야, 밥 먹어야지. 아빠, 나 배 안 고파.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괜찮아요. 나중에 먹을게요. 민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만복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야, 민규랑 민서한테 연락 왔냐? 문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내가 오해받는구나. 아빠, 나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이틀 후 민지의 꽃집에 민규가 찾아왔다. 정장 차림의 민규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비웃듯이 말했다. 여전히 초라하네, 이 가게. 오빠, 무슨 일이야? 민지는 놀라서 일어섰다. 무슨 일이긴. 200억 받은 거 축하하러 왔지. 민규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오빠,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나 정말. 민지야,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한테 200억 있다는 거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 나도 아빠가 파산한 줄 알았어. 거짓말. 내가 아버지 꼬드겨서 그런 연극한 거 아니야? 오빠.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오빠도 알잖아. 알긴 뭘 알아.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민규는 가게 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꽃들을 쳐다봤다. 이 꽃들 예쁘네. 200억 있으면 꽃집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겠다? 오빠, 나 이 가게 좋아해. 좋아하긴. 돈 없어서 이거밖에 못하는 거지. 민규가 화분 하나를 집어들었다. 민지가 아끼는 난초였다. 이거 비싸 보이는데? 오빠, 그거 손님 주문 받은 거야. 내려놔. 아, 그래. 미안. 민규는 화분을 내려놓으면서 일부러 흔들었다. 화분이 휘청거렸다. 오빠, 조심해.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웠네. 민규는 비웃으며 가게를 나갔다. 민지는 화분을 붙잡고 한참을 떨었다. 사흘 후, 이번엔 민서가 찾아왔다. 민서는 선글라스를 끼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민지야. 언니. 오랜만이네. 민서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언니 앉아. 아니, 설 거야. 오래 있을 거 아니니까. 민서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여전히 좁고 초라하네, 여기. 200억 있으면 이제 이런 데서 일 안 해도 되겠다? 언니, 나 이 가게 계속 할 거야. 왜? 착한 척 하려고? 언니, 제발.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야, 너 정말 웃기는 애야. 200억 받아놓고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야? 언니, 나 정말 아빠가 그런 계획 세운 줄 몰랐어. 믿을 것 같아? 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아버지 꼬드긴 거야. 불쌍한 척 효녀 코스프레 하면서. 민서가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민지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난리 났어.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 내가 200억 받는 바람에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언니, 미안해. 나?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넌 이미 다 가졌잖아. 민서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이거 뭐야? 민지가 서류를 펼쳤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안내서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유류분 청구 소송 넣을 거야. 법적으로 우리 권리니까. 언니, 그때 가서 재산 다시 나눠야 해. 각오해. 민서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다. 민지는 서류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민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만복이 아무리 권해도 고개를 저었다. 민지야, 이러다 또 쓰러지겠다. 아빠,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 좀 봐라. 만복은 민지의 얼굴을 쳐다봤다. 눈밑이 퀭하게 꺼지고
뺨이 홀쭉해졌다. 아빠, 나 오빠랑 언니 미워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민지야, 나 200억 필요 없어. 그냥 옛날처럼 우리 가족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민지가 울먹이며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빠, 그 돈 다시 돌려줄 수 없어? 오빠랑 언니한테? 만복은 딸을 꼭 안으며 눈을 감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민지야,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다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일주일이 지났다. 민지의 가게 앞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꽃집 딸이 아버지 재산 200억 혼자 챙겼대. 어머, 정말? 형제들은 어떡하고? 글쎄, 착한 척하면서 아버지 꼬드겨서 다 받았대.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다. 민지는 그 소문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꽃집 손님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저 집에서 꽃 사기 싫어. 뭔가 찝찝하잖아. 맞아. 다른 꽃집 가자. 민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낮에는 손님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고, 밤에는 오빠와 언니의 차가운 문자를 받아야 했다. 민지야, 잘 지내냐? 200억 있으니 좋겠다. 민지야, 우리 아버지 산소관리비 내가 내야 하는 거 알지? 너한테 재산 다 줬으니까. 민지는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울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민규와 민서가 동시에 꽃집으로 찾아왔다. 저녁 7시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오빠 언니. 민지는 놀라서 일어섰다. 민지야, 우리 할 얘기가 있어. 민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무슨 얘기? 200억 내놔. 민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뭐? 아버지가 준 200억 우리한테 나눠줘. 당장. 언니 그건. 당장 내놔. 민규가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가게를 쳐다봤다. 오빠 목소리 좀 낮춰. 목소리 낮추라고? 내가 우리 재산 다 삼켜놓고? 민규가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오빠 나 그 돈 아직 안 받았어. 증여 서류만 작성했을 뿐이야. 거짓말 마. 분명히 받았을 거야. 민서가 민지의 팔을 세게 잡았다. 민지야, 착한 동생 코스프레 그만하고 200억 내놔. 당장. 언니 아파. 민지가 소리쳤지만 민서는 더 세게 잡았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만복이 들어왔다.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만복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렸다. 아버지. 민규와 민서가 잠시 멈칫했다. 아버지, 저희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 민지 팔 잡는 게 정당한 권리냐? 만복이 민서의 손을 뿌리쳤다. 너희들 나가라. 당장? 아버지, 저희는 나가라고 했다. 만복의 목소리에 민규와 민서는 할 수 없이 가게를 나갔다. 하지만 나가면서 민규가 소리쳤다. 민지야, 기억해둬. 이 돈 때문에 넌 평생 우리한테 미움받을 거야. 가게 문이 닫히고 민지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아빠, 나 정말 힘들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만복은 딸을 껴안으며 등을 쓰다듬었다. 민지야, 조금만 더 참아라. 진짜 끝이 다가오고 있어. 아빠,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만복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언제 실행하시겠습니까? 일주일 후로 하죠. 이번엔 민지도 참석하는 자리로 만들어주세요. 네, 선생님. 준비하겠습니다. 만복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 끝에서 민규와 민서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험악했다. 조금만 더다.
조금만 더 견디면 진실이 밝혀진다. 만복은 골방으로 돌아가 민지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 민지야, 미안하다. 아빠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과정이야. 조금만 더 참아다오. 만복은 딸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며칠 후 민지는 가게 앞에서 또 민규를 마주쳤다. 이번에는 박 원장도 함께였다. 민지야. 박 원장이 민지에게 다가왔다. 옳게 언니. 민지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하자. 박 원장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무슨 얘기요? 200억 우리한테 좀 나눠줘. 우리도 사정이 있잖아. 병원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옳게 언니, 그건 아빠가 결정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결정하셨든 말든 넌 그걸 거절할 수 있었잖아. 안 그래? 박 원장이 민지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넌 원래 착한 애잖아. 그런 큰 돈 혼자 가지면 마음 편하겠어? 민지야, 우리한테 절반만 줘. 아니, 3분의 1만이라도. 그럼 우리 널 용서해 줄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빠가. 됐어. 민규가 소리를 질렀다. 민지야,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우리한테 등 돌린 거야. 오빠. 다시는 우리한테 오빠, 언니 하지 마. 넌 이제 남이야. 민규와 박 원장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민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오빠와 언니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어느 날 오후 민규가 꽃집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손님이 있는 시간이었다. 민지야, 있냐? 민규가 큰 소리로 외쳤다. 오빠, 손님 있어. 나중에. 손님? 아, 여기 손님들. 민규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사장 조심하세요. 늙은 아버지 돈 200억 혼자 챙긴 사람이에요. 오빠. 민지가 소리쳤지만 손님들은 이미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다음에 올게요. 한 손님이 황급히 가게를 나갔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다. 오빠,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재산 다 삼킨 게 잘못이지. 민규는 그렇게 소리치고 가게를 나갔다. 민지는 텅 빈 가게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틀 후, 이번엔 민서가 찾아왔다. 민지가 아끼는 난초 화분들을 쳐다보며 말했다. 민지야, 이 난초들 예쁘네. 언니, 그거 손님 주문 받은 거야. 아, 그래. 민서가 화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바닥에 던져버려. 와장창. 화분이 깨지며 흙이 사방으로 튀었다. 언니.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민서가 비웃으며 말했다. 언니, 왜 이래? 그게 20만 원짜리 난초야. 20만 원? 너한테 200억 있잖아. 20만 원쯤이야. 민서는 다른 화분도 집어들었다. 이것도 미끄러질 것 같은데? 언니, 제발. 민지가 울부짖으며 말렸지만 민서는 그 화분도 바닥에 던졌다. 와장창. 또 다른 난초가 바닥에 깨졌다. 민지야, 착한 동생 코스프레 그만하고 200억 내놔. 당장. 민서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다. 민지는 깨진 화분들 사이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날 저녁 만복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지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민지야. 만복이 깜짝 놀라 달려갔다. 민지야, 정신 차려. 민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빠.
민지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나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민지야, 조금만 더 참아라. 아빠, 나 정말 못 참겠어. 오빠랑 언니가 매일 와서 괴롭혀. 손님들한테도 소문 퍼뜨리고 내 물건도 부수고. 민지가 울먹였다. 나 이 돈 필요 없어. 아빠한테 다시 돌려줄게. 그럼 오빠랑 언니가 나 미워하지 않겠지? 만복은 딸을 꼭 안았다. 민지야, 이제 곧 끝난다.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무슨 소리야, 아빠? 내일 저녁 아빠가 너희 삼남매를 다시 모을 거야. 그때 모든 게 밝혀질 거다. 아빠, 그때까지만 참아라. 응?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만복은 세 자녀에게 모두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7시 고급 한정식 소나무집으로 다시 모여라. 민지도 함께. 아빠가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 민규는 문자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마지막 이야기? 뭔데 또? 박 원장이 말했다. 여보, 혹시 아버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 아닐까요? 민지한테 준 돈 다시 나눠주시려는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 근데 일단 가보자. 민서도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줬다. 여보, 아버지가 또 부르시네요. 또요? 이번엔 뭐래요? 마지막 이야기가 있대요. 마지막?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같이 갈까요? 아니, 나 혼자 갈게. 가족 문제니까. 민지는 문자를 받고 불안해졌다. 아빠, 오빠랑 언니다운데. 나 무서워. 괜찮아, 민지야. 아빠가 옆에 있을 거야. 아빠,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저녁 7시 고급 한정식집 소나무집. 개인룸에 4사람이 모였다. 만복, 민규, 민서, 그리고 민지. 민규와 민서는 민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민지는 작아져서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다들 왔구나. 만복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오늘은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민규가 차갑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마지막 이야기요? 그래. 너희들한테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됐어. 만복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뭔데요? 민서가 물었다. 200억 증여 서류다. 그거야 저희도 알죠. 민지한테 다 주신 거. 그래, 그런데 말이야. 만복이 서류를 천천히 찍기 시작했다. 찌찌찌. 아버지. 세 자녀가 동시에 소리쳤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민규가 벌떡 일어났다. 증여 서류를 찢는 거다. 만복은 서류를 다 찢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아빠, 왜 그래? 민지가 놀라서 물었다. 민지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준 것 같구나. 아빠. 만복이 세 자녀를 차례로 쳐다봤다. 너희들 시험은 이제 끝났다. 결과는 명확해. 시험이요? 그래. 내가 파산했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 그래서 200억을 민지한테 다 준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고. 만복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규야, 너는 동생한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지. 민서, 너도 동생 가게 와서 화분을 깨뜨리고 괴롭혔어. 아버지, 그건 변명하지 마라. 만복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렸다. 너희들은 완전히 불합격이다.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너희들이 정확히 보여줬어.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규가 무릎을 꿇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이미 다 끝났어. 그때 룸문이 열리며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리고 뒤따라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들이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분들은 성실한 사람들 재단 관계자분들입니다. 만복이 말했다. 재단이요? 민서가 물었다. 그래. 내가 새로 만든 재단이야. 나처럼 평생 성실하게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어려워진 가구 장인들, 기술자들을 돕는 재단이지. 만복이 재단 관계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제 전 재산 200억, 전액을 이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민규와 민서가 동시에 소리쳤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다. 진심이야.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이만복 선생님께서는 전 재산을 성실한 사람들 재단에 기부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 기부 약정서가 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민서가 울먹였다. 왜 안 돼? 내 돈인데 내가 어디 쓰든 내 자유 아니냐? 하지만 저희는요? 저희 유류분은요? 유류분? 너희한테는 이미 줬잖아. 만복이 주머니에서 2개의 봉투를 꺼냈다. 민규 너한테는 20만 원, 민서 너한테는 15만 원. 그게 너희 몫이야. 아버지, 너희가 나한테 주려던 바로 그 금액이지. 공평하잖아. 만복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규가 바닥에 엎드렸다. 기회는 이미 다 줬어. 너희는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렸고. 민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나는 괜찮아? 민지야. 만복이 딸을 쳐다봤다. 너한테도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너무 큰 시험을 준 것 같구나. 아빠, 나는 아빠 결정 존중해. 아빠가 평생 버신 돈인데 아빠가 쓰고 싶은데 쓰는 게 맞아.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만복은 딸을 꼭 안았다. 민지야, 넌 정말 착한 애야. 너 덕분에 아빠가 아직 사람을 믿을 수 있었어. 재단 관계자가 앞으로 나왔다. 이만복 선생님, 선생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려운 기술자들을 잘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숙였다. 민규와 민서는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했다. 200억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제발. 민서가 울부짖었지만 만복은 고개를 돌렸다. 너희들한테 돈을 줘봤자 너희는 더 불행해질 거다. 돈이 아니라 사람 보는 법부터 다시 배워라. 만복은 민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우리 가자, 민지야. 응, 아빠. 두 사람이 룸을 나가려는데 민규가 소리쳤다. 아버지,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희 유류분이.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만복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본인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 사후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민규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서도 의자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한정식집을 나온 만복과 민지는 천천히 걸었다. 아빠, 정말 괜찮아? 그 큰 돈을 다. 괜찮아, 민지야. 아빠한테는 내가 있잖아. 아빠. 민지가 눈물을 흘렸다. 나 처음에는 정말 200억 받는 줄 알고 무서웠어. 그런 큰 돈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아빠가 다시 돌려받은 거야. 아빠, 그런데 오빠랑 언니는 어떻게? 너무 실망했을 텐데.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빠의 결정이야. 만복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했을까? 엄마는 늘 말했어. 자식한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마음이 따뜻한 자식이 진짜 자식이라고. 만복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지야, 넌 그런 자식이야. 아빠가 자랑스럽다. 아빠. 두 사람은 꽃집으로 돌아왔다. 좁은 골방이 보였다.
민지야,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도 괜찮겠냐? 당연하지, 아빠. 나 여기가 좋아.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민지가 환하게 웃었다. 만복은 딸의 웃는 얼굴을 보며 안도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그날 밤 만복은 혼자 골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200억을 기부한 건 진심이었다. 하지만 민지에게 줄 것도 따로 준비해뒀다. 만복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가게 열쇠가 들어 있었다. 만복 성실 가구라고 쓰인 열쇠. 민지야, 아빠가 너한테 줄 진짜 유산은 따로 있단다. 만복은 열쇠를 꼭 쥐며 미소 지었다. 한편 민규는 집에 돌아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여보, 진정해요. 박 원장이 말렸지만 민규는 계속 술을 마셨다. 200억이 날아갔어. 200억이. 여보, 그래도 우리 병원은 잘 되고 있잖아요. 병원? 병원은 대출금 때문에 목 졸리는데. 민규가 소리쳤다. 다 그 민지 때문이야. 민지가 아버지를 꼬드긴 거야. 여보, 민지는 아무것도 안 받았잖아요. 아버님이 기부하셨잖아요. 그래도 민지 때문이야. 민지가 착한 척해서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하신 거라고. 민규는 술잔을 바닥에 던졌다. 유리잔이 산산조각 났다. 민서도 집에서 남편과 싸우고 있었다. 당신 아버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전부 기부를 해? 여보, 그래도 아버지 뜻은 무슨. 당신 결혼할 때 아버지한테 얼마나 도움받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 이제 당신 집안일에 휘말리기 싫어요. 이혼합시다. 여보. 민서가 울먹였지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민서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200억 기부 선언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이만복 씨가 전 재산을 기부했대. 어머, 정말? 자식들한테는 안 주고? 그러게. 자식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하지만 민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아빠,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민지가 꽃집 문을 열며 말했다. 그러게. 오랜만에 화창하구나. 만복은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까? 그래, 좋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민지는 콧노래를 부르며 꽃들을 정리했다. 200억의 무게에서 벗어나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규와 민서는 달랐다. 그들은 여전히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규가 또 꽃집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박 원장도 함께였다. 민지야. 민규의 목소리는 험악했다. 오빠. 민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오빠를 쳐다봤다.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 오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너 때문에 아버지가 200억을 기부한 거잖아. 박 원장이 거들었다. 민지 씨, 당신이 거절했어야죠. 200억 증여를 받겠다고 할 때 거절했어야 한다고요. 올케 언니, 나도 거절했어. 계속 거절했다고. 거절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좋아했겠지. 박 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게 아니에요. 민지가 소리쳤다. 민지야. 민규가 한 발짝 다가섰다. 우리 병원부도 날 것 같아. 대출금을 못 갚겠어. 오빠, 그건 다 내 탓이야. 내가 아버지한테 200억 증여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기부를 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왔어. 나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그래도 너 때문이야.
민규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꽃들을 쳐다봤다. 이 꽃들 전부 얼마야? 오빠 왜? 얼마냐고. 민규가 소리를 질렀다.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겨우 그것밖에? 민규가 비웃었다. 우리는 200억을 잃었는데 넌 500만 원짜리 꽃이나 팔고 있어? 오빠 제발. 민지가 울먹였지만 민규는 멈추지 않았다. 민지야, 우리한테 돈 좀 빌려줘. 2억만. 뭐? 2억. 우리 병원 대출금 갚아야 해. 오빠, 나 그런 돈 없어. 거짓말. 넌 가게 운영하잖아.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잖아. 오빠, 나 신용도가 좋지 않아서 대출도 안 돼. 그럼 가게 팔아. 민규가 소리쳤다. 이 가게 보증금에 권리금 합치면 얼마야? 5천만 원? 1억? 오빠, 이 가게는 내 전부야. 전부? 우리한테는 200억이 전부였어. 민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분 하나를 집어들었다. 오빠, 그거 내려놔. 하지만 민규는 화분을 바닥에 던졌다. 와장창. 화분이 깨지며 흙이 사방으로 튀었다. 오빠.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박 원장도 다른 화분을 집어들었다. 민지 씨, 우리 사정 좀 이해해 주세요. 그녀도 화분을 바닥에 던졌다. 와장창. 그만해. 제발 그만해. 민지가 울부짖으며 두 사람을 말렸다. 그때 가게 문이 벙 열리며 만복이 들어왔다. 너희들. 만복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다. 아버지. 민규와 박 원장이 멈칫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아버지, 저희는 정당한 게 뭐가 있어. 동생 가게 부수는 게 정당하냐? 만복이 소리쳤다. 나가라고 했다. 민규와 박 원장은 할 수 없이 가게를 나갔다. 하지만 나가면서 민규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면 후회할 사람은 너희들이다. 만복이 문을 쾅 닫았다. 가게 안은 엉망이었다. 깨진 화분들과 흩어진 흙, 부러진 꽃들.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아빠, 나 정말 힘들어.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 만복은 딸을 꼭 안았다. 민지야,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아빠, 오빠랑 언니가 나 너무 미워해. 나 어떡해? 민지야. 만복이 딸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 아빠가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됐어. 진실? 그래. 아빠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만복은 딸을 의자에 앉히고 말했다. 민지야, 아빠가 파산했다고 했을 때 기억나냐? 응, 기억나. 그때 민규랑 민서가 뭐라고 했지? 20만 원, 15만 원. 민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래. 연봉 7억, 5억을 버는 자식들이 파산한 아비한테 준 돈이 고작 그거였어.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넌 전 재산 600만 원을 다 내놓고 좁은 골방에서 아빠랑 같이 살겠다고 했지. 아빠. 그때 아빠가 깨달았어. 진짜 자식이 누구인지. 만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아빠가 시험을 한 거야. 200억을 너한테 다 준다고 했을 때 민규랑 민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래.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어.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 둘이 정확히 보여줬어. 만복이 민지의 손을 꼭 쥐었다. 민지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큰 시험을 준 것 같아. 아빠, 나는 괜찮아. 나는 아빠가 뭘 하든 이해해.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만복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민지야, 이거 받아라. 이게 뭐야? 민지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가게 열쇠가 들어있었다.
만복성실 가구라고 쓰인 열쇠. 이건 아빠 가게 열쇠야. 아빠가 30년 넘게 운영했던 가구 공장. 아빠, 그런데 공장은 경매 넘어갔다며? 그건 거짓말이었어. 공장은 아직 아빠 명의야. 만복이 미소 지었다. 아빠가 다시 시작하려고. 내 꽃집 옆에 작은 공방이라도 차려서 의자나 테이블 만들어 팔아볼까 해. 아빠, 내가 아빠 동업자 해줄래? 민지네 뜨락 옆에 만복 가구 공방.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빠, 좋아. 나 아빠랑 같이 일할게. 고맙다, 민지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며칠 후 민서가 꽃집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민지야. 민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언니,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 언니. 민지가 놀라서 일어섰다. 다 내 탓이야. 내가 200억 증여받는다고 했을 때 남편이 기대했거든. 빚도 갚고 큰 집도 사고. 그런데 갑자기 기부를 해버리니까 남편이 실망한 거야. 언니,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 민서가 소리쳤다. 내가 거절했어야지. 처음부터 증여를 거절했어야 한다고. 언니, 나도 거절했어. 계속 거절했는데 아빠가. 됐어. 변명 듣기 싫어. 민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봐. 민지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혼 소송 서류였다. 언니, 남편이 이혼 소송 넣었어.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아.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 내 탓이야, 민지야. 언니,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마. 민지도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힘들어. 나도 오빠랑 언니한테 매일 괴롭힘 당하면서 힘들다고. 넌 뭐가 힘들어? 넌 아버지 사랑받잖아. 사랑? 이게 사랑이야? 매일 오빠랑 언니한테 욕먹고 가게 부서지고 이게 사랑이야? 민지가 울부짖었다. 나도 200억 필요 없었어. 나는 그냥 가족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았어.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언니 나가줘.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민지가 문을 가리켰다. 민서는 한참을 민지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가게를 나갔다. 그날 밤 민지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수저를 들지 못했다. 민지야, 밥 먹어야지. 아빠, 나 정말 못 먹겠어. 민지가 수저를 내려놨다. 아빠, 나 이 모든 게 너무 힘들어. 민지야. 오빠는 병원부도 날 것 같다고 하고 언니는 이혼하게 됐다고 하고 다 나 때문이래.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 그냥 우리 가족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 원했는데. 만복은 딸을 꼭 안았다. 민지야, 이제 곧 끝난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아빠, 무슨 소리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았어. 만복이 휴대폰을 꺼냈다. 내일 저녁 여기 골방에서 마지막 가족 모임을 할 거야. 아빠, 오빠랑 언니 올까? 올 거야.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할 테니까. 다음 날 만복은 민규와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저녁 7시 민진의 골방으로 와라. 아빠가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민규는 문자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또 무슨 소리야? 이번엔 뭐래? 하지만 박 원장이 말했다. 여보, 그래도 가봐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뭘 또 몰라? 아버님이 마음을 바꾸셨을지도. 민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보자. 민서도 문자를 받고 생각에 잠겼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고 더 잃을 것도 없었다. 마지막이라니. 가봐야겠어. 저녁 7시 민지의 좁은 골방.
네 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만복, 민규, 민서, 그리고 민지.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가 김을 내뿜고 있었다. 민지가 끓인 것이었다. 오늘은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민규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밥 먹으려고. 만복이 간단하게 대답했다. 밥이요? 그래.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만이냐? 만복이 세 자녀를 쳐다봤다. 민규 너는 1년? 민서 너는 반년? 두 자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가 오늘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 만복이 수저를 들었다. 일단 밥부터 먹자.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네 사람은 어색하게 밥을 떴다. 민규와 민서는 된장찌개를 쳐다보기만 할 뿐 수저를 들지 못했다. 민지가 끓인 된장찌개다. 맛있어. 만복이 먼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너희들도 먹어봐라. 민규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맛봤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어렸을 때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이었다. 민서도 한 숟가락 떠서 맛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맛있지? 만복이 물었다. 네. 두 자녀가 동시에 대답했다. 민지가 내 엄마한테 배운 거야.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민지한테 레시피를 알려줬거든. 만복의 목소리가 잠겼다. 너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냐? 기억나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자식들 잘 키웠죠? 그치? 그래. 내 엄마는 그렇게 믿으면서 떠났어. 만복이 수저를 내려놨다. 하지만 아빠는 의문이 들었어. 과연 잘 키운 걸까? 아버지, 너희들은 성공했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업도 가졌어. 하지만 인간성은? 만복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빠가 파산했을 때 너희는 20만 원, 15만 원을 줬어. 하지만 민지는 전 재산 600만 원을 내놨어. 민규와 민서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아빠가 깨달았어.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구나. 돈만 벌 줄 알고 사람 됨됨이는 가르치지 못했구나.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규가 울먹였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다 끝났어. 만복이 식탁 위에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민서가 물었다. 아빠의 유언장이야. 유언장요? 그래. 아빠가 혹시라도 갑자기 죽으면 이 유언장대로 처리하라고. 만복이 유언장을 펼쳤다. 여기 적혀 있어. 아빠의 전 재산은 성실한 사람들 재단에 기부한다. 자녀들한테는 각각 100만 원씩만 남긴다. 아버지, 이게 아빠의 마지막 결정이야. 만복이 유언장을 도로 접었다. 너희들한테 줄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민규가 물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야.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가족이야. 돈이 있든 없든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게 가족이야. 아버지. 하지만 너희는 그걸 잊어버렸어. 돈 때문에 동생을 괴롭히고 가게를 부수고 그게 가족이 할 짓이냐? 민규와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만복이 일어섰다.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다. 아빠는 너희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아버지, 제발. 민규가 무릎을 꿇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다 줬어. 만복이 문을 열었다. 이제 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민규와 민서는 할 수 없이 일어섰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에 민서가 뒤돌아봤다. 민지야.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정말 미안해.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민규도 뒤돌아봤다.
민지야, 오빠도 미안하다. 오빠가 정말 잘못했어.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골방을 떠났다. 민규와 민서가 떠난 후 골방에는 만복과 민지만 남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 오빠랑 언니 정말 안 올까?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다. 그건 그 애들이 선택할 일이야. 만복은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 끝으로 민규와 민서의 뒷모습이 사라졌다. 아빠, 나 오빠랑 언니한테 미운 동생이 된 것 같아. 민지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마음이 아파.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만복은 딸을 꼭 안았다. 민지야,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아빠가 가구 공방 차리고 너는 꽃집하고 그렇게 조용히 살자. 응, 아빠. 한 달이 지났다. 민지의 꽃집 옆 빈 상가에 작은 간판이 걸렸다. 만복 가구 공방. 만복은 매일 아침 공방에 나와 나무를 다듬었다. 오래된 기술이 손에 남아 있었다. 작은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씩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아빠, 오늘 의자 주문 들어왔어. 민지가 공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래, 몇 개? 4개. 동네 카페에서 주문했대. 좋아. 아빠가 정성껏 만들게. 만복은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민지도 꽃집 일에 열중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머, 어서 오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민지는 예전처럼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좁은 골방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간단한 반찬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민지야, 오늘 의자 하나 팔았어. 진짜? 얼마 받았어? 15만 원. 와, 아빠 대단해. 민지가 박수를 쳤다. 이거 아빠 용돈 하려고. 만복이 봉투를 내밀었다. 아빠 번 돈인데 아빠가 쓰셔야지. 아니야. 우리 같이 쓰자.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2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골방 문을 누가 두드렸다. 똑똑똑. 누구세요? 민지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 민서가 서 있었다. 언니. 민지가 놀라서 말했다. 민지야. 민서의 얼굴은 수척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언니 들어와. 괜찮아? 응, 들어와. 민서가 조심스럽게 골방 안으로 들어왔다. 만복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왔구나. 아버지. 민서가 고개를 숙였다. 앉아라. 민서는 작은 의자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언니, 뭐 마실래? 차 끓여줄까?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괜찮아. 민서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야? 이혼 조정 서류야. 어제 법원에서 조정 끝났어. 언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산 분할도 거의 못 받았어. 남편이 빚이 많다고 우겨서.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나 혼자야. 집도 없고 남편도 없고. 언니, 어디서 지내? 학교 근처에 작은 원룸 얻었어. 보증금 500에 월세 50. 언니. 민지가 언니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서가 울먹였다.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가게도 부수고 욕도 하고. 언니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나 정말 나쁜 언니였어. 민서가 민지를 꼭 안았다.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해. 두 자매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만복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민서야, 내 아버지. 배고프지? 밥
밥 먹었냐? 아직 못 먹었어요. 그럼 우리랑 같이 먹자. 민지야, 밥 좀 더 하자. 응, 아빠. 민지가 부엌으로 갔다. 만복은 민서의 어깨를 다독였다. 힘들었지? 네, 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됐다. 이제 집에 온 거야. 만복의 따뜻한 말에 민서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간단한 반찬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식사였다. 언니, 천천히 먹어. 응, 고마워. 민서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다. 혼자 살면서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이다. 민서야, 당분간 여기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 만복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요? 응. 좁긴 하지만 우리 셋이 지낼 수는 있어.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 가족인데 뭐. 민지야, 괜찮지? 당연하지, 아빠. 언니, 우리 같이 살자. 민지가 환하게 웃었다. 민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민지야, 고마워. 일주일 후 또다시 골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민지가 문을 열었다. 민규가 서 있었다. 오빠. 민지야. 민규의 모습은 초라했다. 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오빠, 들어와. 민규가 골방 안으로 들어섰다. 민서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오빠. 민서야, 너도 여기 있었구나. 응, 나 여기서 지내. 민규는 만복을 쳐다봤다. 아버지. 왔구나. 네. 민규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민규야.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괴롭히고 아버지 뜻을 거역했어요.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부도 났어요. 대출금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갔어요. 민규야. 만복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 됐다. 일어나라. 아버지. 일어나라고. 민규가 천천히 일어났다. 만복은 아들을 꼭 안았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떡하죠?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의사잖아. 작은 병원이라도 다시 차리면 되지. 하지만 돈은 아빠가 좀 도와줄게. 많진 않지만. 아버지. 민규가 아버지 품에서 울었다. 민서와 민지도 다가와 오빠를 안았다.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얼싸안고 울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빠, 밥 많이 먹어. 민지가 밥을 푸며 말했다. 고마워, 민지야. 언니도 더 먹어. 응, 고마워. 만복은 세 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바로 가족이야. 아버지, 돈이 있든 없든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게 가족이야.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너희한테 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은 바로 이거야. 가족이라는 이름. 아버지. 세 자녀가 동시에 아버지를 쳐다봤다. 돈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가족은 평생 함께하는 거야. 만복이 세 자녀의 손을 하나씩 잡았다. 너희가 이제야 깨달았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뭔지. 네, 아버지. 세 자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석 달이 지났다. 만복 가구 공방은 제법 소문이 났다. 주문이 꾸준히 들어왔고 민지의 꽃집도 장사가 잘 됐다. 민규는 작은 동네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월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다. 아버지, 이번 달 월급 받았어요. 민규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냐? 생활비요. 제가 여기서 신세 지고 있으니까. 아니다. 내가 번 돈은 내가 써라.
아버지, 받으세요. 예전에 제가 20만 원밖에 안 드렸잖아요.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하고 싶어요. 만복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고맙다, 민규야. 민서도 학교에서 열심히 일했다. 이혼 후 연구에 더욱 매진했고 좋은 논문도 발표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연구비 좀 받았어요. 이거 드릴게요. 민서야, 너도 돈이 필요할 텐데. 괜찮아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람이 됐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딸 노릇하고 싶어요. 만복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너희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반년이 지났다. 좁은 골방은 내 식구의 보금자리가 됐다. 좁고 불편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은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아빠, 날씨 정말 좋다. 민지가 환하게 웃었다. 그러게. 오랜만에 나들이 나왔네. 민규가 아버지 팔을 잡았다. 아버지, 천천히 걸으세요. 나 아직 튼튼해. 민서가 아버지 옆에 섰다. 아버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었다가요. 네 사람은 큰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이 뛰어노네. 만복이 놀이터를 가리켰다. 아버지, 제가 나중에 손주 낳아드릴게요. 민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나 아직 아빠랑 더 살고 싶어. 바보 같은 소리. 만복이 웃었다. 민규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 살았어요. 민규야, 돈만 쫓아가느라 정말 중요한 걸 놓쳤어요. 가족, 사랑, 행복.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 부도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민서도 거들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 저희한테 이런 시험을 주셔서 감사해요. 민규가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다. 시험이 아니라 기회였어. 너희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만복이 세 자녀를 차례로 쳐다봤다. 너희가 이렇게 변해줘서 아빠가 정말 기뻐. 이제야 진짜 자식들을 얻은 것 같아. 아버지. 세 자녀가 동시에 아버지를 안았다.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얼싸안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다. 1년이 지났다. 만복 가구 공방은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주문이 밀려들어 민규와 민서도 주말마다 와서 도왔다. 아버지, 이 의자 어떻게 만들어요? 민규가 물었다.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만복이 시범을 보였다. 와, 어려운데요? 천천히 하면 돼. 급하게 하면 안 돼. 네, 아버지. 민서도 민지 꽃집에서 도왔다. 민지야, 이 꽃은 어떻게 포장해? 언니, 이렇게 하면 돼. 어머, 예쁘다. 두 자매는 웃으며 함께 꽃을 포장했다. 저녁이 되면 네 사람은 골방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여전히 좁았지만 그 어느 집보다 따뜻했다. 오늘 장사 잘 됐어? 만복이 물었다. 응, 아빠. 의자 2개 팔았어. 나도 꽃다발 5개 팔았어. 우리 잘하고 있네. 네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어느 날 저녁 만복이 세 자녀를 불렀다. 너희들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아버지? 만복이 서랍에서 3개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너희 엄마가 살아생전에 너희들한테 쓴 편지야. 엄마가요? 세 자녀는 놀라서 봉투를 받았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남겼어. 아빠가 적당한 때 주라고 하셨거든. 아버지,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읽어봐라. 세 자녀는 각자 편지를 펼쳤다. 민규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규야,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큰아들아. 내가 의사가 돼서 엄마가 정말 기뻤단다.
하지만 엄마가 바라는 건 내가 돈 많이 버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의사가 되는 거야. 사람을 먼저 보는 의사가 되렴. 돈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야. 엄마는 항상 너를 응원해. 사랑한다, 우리 아들. 민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민서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서야, 엄마의 똑똑한 딸아. 내가 교수가 돼서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하지만 엄마가 바라는 건 내가 머리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지식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해. 가족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교수가 되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사랑한다, 우리 딸. 민서도 눈물을 흘렸다. 민지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지야, 엄마의 귀여운 막내딸아. 넌 항상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어. 엄마가 제일 걱정하는 것도 내가 너무 착해서 세상에서 상처받을까 봐야. 하지만 민지야, 내 착한 마음을 절대 잃지 마라. 그게 내 제일 큰 재산이야. 돈보다 명예보다 내 따뜻한 마음이 제일 소중해. 그 마음으로 아빠를 잘 모셔주렴. 엄마 대신 사랑한다, 우리 막내. 민지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껴 울었다. 세 자녀는 한참 동안 편지를 붙잡고 울었다. 만복도 함께 울었다. 너희 엄마가 보고 싶구나. 저도요, 아버지. 엄마. 세 자녀가 동시에 말했다. 엄마가 하늘에서 너희 보고 있을 거야. 너희가 이렇게 변한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만복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우리 자식들 잘 키웠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잘 키운 거 맞소? 2년이 지났다. 좁은 골방은 이제 너무 비좁아졌다. 네 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공간이 부족했다. 아버지, 우리 조금 큰 집으로 이사 가요. 민규가 제안했다. 큰 집? 네. 제가 돈 좀 모았어요. 민서도 보태고 민지도 보태면 작은 빌라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되겠냐?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데. 민서가 거들었다. 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공방이랑 꽃집도 조금 더 큰 데로 옮기고 싶어요. 큰 데로? 네. 지금 장사가 잘 되잖아요. 더 넓은 곳에서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민지도 말했다. 아빠, 나도 찬성이야. 우리 가족 모두 같이 일하면서 살면 좋겠어. 만복은 세 자녀를 쳐다봤다. 너희들 마음 고맙다. 아버지, 그럼 이사 가는 거로 할까요? 그래, 가자.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석 달 후, 네 식구는 조그만 빌라로 이사했다. 방 3개에 거실 하나. 좁은 골방에 비하면 궁전 같았다. 와, 넓다. 민지가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민지야, 조심해. 넘어진다.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 방 쓰세요. 제일 큰 방이에요. 민규가 안방 문을 열었다. 아니다. 아빠는 작은 방이면 돼. 너희들이 큰 방 써라. 아버지, 어른이 큰 방 쓰셔야죠. 됐다. 아빠는 작은 방이 편해. 네 사람은 웃으며 짐을 풀기 시작했다. 1층에는 만복 가구 공방과 민진의 뜨락이 나란히 문을 열었다. 예전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었다. 아버지, 이제 주문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게, 너희 덕분이야. 만복은 새 공방을 둘러보며 흐뭇해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새 집 거실에 둘러앉아 첫 저녁을 먹었다. 건배. 네 사람이 물잔을 부딪혔다. 우리 가족새 출발을 위하여. 건배. 민지가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김치. 민지야, 오늘 음식 정말 맛있다. 고마워, 오빠.
아버지, 많이 드세요. 그래, 잘 먹겠다. 네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다. 아버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민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래, 해봐라. 저 이제 깨달았어요. 진짜 유산이 뭔지. 진짜 유산? 네.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요.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200억을 쫓아가느라 정말 중요한 걸 놓칠 뻔했어요. 동생도 괴롭히고 아버지도 원망하고. 민서가 거들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고 집도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깨달았어요. 제 옆에 남은 건 가족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진짜 부자가 뭔지 알았어요. 민규가 새 식구를 쳐다봤다.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희가 그걸 깨닫게 돼서 아빠가 정말 기뻐.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었어. 너희가 시험을 통과한 거야. 만복이 세 자녀의 손을 하나씩 잡았다. 아빠가 너희한테 준 진짜 유산은 200억이 아니야. 가족이라는 이름,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그게 진짜 유산이야. 네, 아버지. 돈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가족은 영원해. 그걸 절대 잊지 마라. 네, 아버지. 절대 안 잊을게요. 세 자녀가 동시에 대답했다. 네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따뜻한 저녁 노을이 비쳐 들어왔다. 그날 밤 만복은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여보, 보고 있소? 만복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우리 자식들 드디어 사람이 됐소. 오래 걸렸지만 결국 해냈소.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물었잖소. 우리 자식들 잘 키웠냐고.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소. 잘 키웠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잘 키운 거 맞소? 만복은 서랍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냈다.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당신 보고 싶소? 정말 보고 싶소? 만복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거실에서는 세 자녀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빠,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하시다. 민지가 말했다. 그러게. 저렇게 큰 시험을 준비하시고.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정말 한심했지. 20만 원, 15만 원. 민규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그래. 앞으로는 제대로 된 자식 노릇하자. 응, 그러자. 세 남매는 서로 손을 맞잡았다. 1년 후, 만복 가구 공방과 민진의 뜨락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됐다. 주말이면 손님들이 줄을 섰다. 아버지, 의자 주문 또 들어왔어요. 그래. 이번엔 몇 개? 10개요. 10개나? 아빠 혼자서는 못 만들겠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말에 시간 내서 올게요. 민규가 환하게 웃었다. 민서는 주말마다 와서 꽃집 일을 도왔다. 언니, 이 꽃다발 어때? 와, 예쁘다. 민지야, 솜씨 늘었네. 언니가 가르쳐준 덕분이야. 두 자매는 웃으며 함께 일했다. 저녁이 되면 네 식구는 거실에 모여 저녁을 먹었다. 여전히 된장찌개와 간단한 반찬이었지만 그 어느 호화로운 식사보다 행복했다. 아빠, 오늘 하루 어땠어? 민지가 물었다. 좋았지. 의자 3개 팔았어. 나도 꽃다발 8개 팔았어. 우리 잘하고 있네. 네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만복은 73이 됐다. 여전히 건강했고 매일 공방에 나가 나무를 다듬었다. 민규는 작은 동네 병원을 개업했다. 돈은 예전만큼 벌지 못했지만
환자들에게 사랑받는 의사가 됐다. 민서는 여전히 교수로 일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했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교수가 됐다. 민지는 꽃집을 2배로 키웠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 준비 중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식구는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예전처럼 큰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아빠, 나 다음 달에 결혼해.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신랑이 괜찮은 사람이냐? 응, 착하고 성실해.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럼 됐다. 만복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지야, 행복하게 살아라. 응, 아빠. 근데 나 결혼해도 매일 아빠 볼 거야. 바보 같은 소리. 만복이 웃었다. 민규가 말했다. 아버지, 저도 곧 재혼할 것 같아요. 오, 그래. 좋은 사람 만났냐? 네. 같은 병원 간호사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잘 됐다. 이번엔 잘해라. 네, 아버지.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민서도 말했다. 저도 요즘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요. 오, 우리 막내들이 다 결혼하네. 만복이 흐뭇하게 웃었다. 네 사람은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즐겼다. 아이들이 참 많이 뛰어노네. 만복이 놀이터를 쳐다봤다. 저 아이들처럼 우리도 순수했을 때가 있었지. 그러게요, 아버지. 인생이 참 빨리 가네. 만복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우리 자식들 잘 키운 거 맞지?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우리 자식 농사 대성공이요. 세 자녀는 아버지의 따뜻한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돈이 아니라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바로 진짜 유산이라는 것을. 햇살은 네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끝.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